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아, 드디어 이제 그 2학기에 이제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를 이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선 그 멀티베리어블 캘큘러스의 이제 그 목표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원베리어블에서 우리가 했던 중요한 이제 그 캘큘러스의 도구가 뭐였냐면은 이제 미분하고 적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미분에 대해서 배우고 또 적분에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미분 같은 경우는 그 미분이 이제 어떤 그 대수적으로 이제 뭐 극한으로 어떤 걸 정의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려서 그래프 함수를 그래프랑 대응시켜서 그 함수를 이 어떤 릴레이션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그래프로 쳐다볼 경우에 이제 미분계수는 그래프로 보는 관점에서는 어떤 이제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적분 같은 경우도 그죠? 적분은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은 그냥 뭐예요? 어떤 함수의 그 함수와 그 함수의 이제 어떤 그 미분 관점에서 보면 이제 부정적분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미분하기 이전의 원시 함수로 의미를 가졌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함수를 다시 그래프로 이해하게 되면 적분은 그 함수와 그래프와 함수의 그래프와 x축 사이에 이루는 그 넓이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를 이해할 때 그것을 릴레이션으로 볼 것이냐, 대수적인 관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것을 지오메트리, 그러니까 그림으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미분과 적분이 각각 가지는 의미가 달랐었죠. 그와 같은 것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다변수 함수, 그러니까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 뭐 여기서는 변수가 두 개나 세 개를 다루게 되겠습니다. 주로 변수가 여러 개인 함수인 경우에 우리가 일변수 함수 때 배웠던 미분이나 적분의 이론이 어떤 식으로 양상이 달라지게 되는지, 그 달라지는 점을 또 파악을 하고, 또 비슷한 점은 무엇인지, 그러니까 역시 다변수도 적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변수도 미분이 되는데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요한 점은 이제 함수 공간이 정의역이 이제 그 1차원이었다면 이제 좋은데, 이제 정의역이 이제 2차원 내지는 3차원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변수가 두 개라는 얘기는 정의역이 2차원의 평면에 속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세 개라는 얘기는 정의역이 이제 우리가 공간, 3차원의 공간에서 그 정의역이 존재한다. 예, 그런 얘기를 할 거기 때문에 우선은 우리가 공간 도형에 대한 얘기부터 좀 천천히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공간 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공간 도형에 존재하는 도형들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고등학교에서 이제 기하라는 과목이나 수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셨다면, 일단 뭐 그러니까 그 일단은 공간도형 같은 경우 이제 뭐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세대에서는 이제 그 교과서에 포함되어져 있었습니다만 선택이 아니었는데, 내년부터는 그게 선택으로 바뀌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지금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뭐 평면이라든지 뭐 그 중학교 때에도 배우면 보죠. 우리 직선이 이렇게 엇갈려 있는 거 이런 거 배웠었기 때문에 그 여러분들이 대충은 어느 정도는 조금 공간 도형에 대한 지식이 있다 뭐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뭐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겠죠. 3차원 좌표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제가 지금 전형적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그 반시계 방향을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x, y, z 이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른손 그 법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오른손 법칙을 통해서 그죠?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감아서 위쪽 이렇게 룰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지금 x부터 시작을 해서 보통 그 다음을 y, 그죠? 그 다음에 이게 반시계 방향이잖아요. 그리고 Z 이렇게 붙이는 게 통상적이라는 거죠. 이게 그리고 여기다 원점을 표시하는 이게 이제 컨벤션입니다. 이것이 이제 컨벤션.
관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긴 됩니다만 사람들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약간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컬처를 좀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X, Y, Z 이렇게 좌표 이름을 붙이게 되고 여기 있는 각각의 2차원에서 했듯이 각각의 이제 좌표 값에 대해서 그죠? 어떤 점을 찍게 되면 이것에 X, Y, Z의 좌표 값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A, B, C라고 점의 좌표를 설정을 하고 이 점을 뭐 P라고 하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Q라는 점이 있게 되면은 이 2P와 Q를 우리가 잇는 직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직선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도구들이죠. 이렇게 거리를 재야 되고, 그 다음에 방향을 Q에서 P로 가는 이런 그 방향으로 움직여라 이렇게 얘기하려면 PQ를 있는 직선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PQ를 따라 움직이는 직선 이런 얘기도 해야 되고, 우선 Q점이 예를 들면 뭐 여기가 여기를 P를 A1, B1, C1이라고 그러고요. 그죠? Q를 A2, B2, C2라고 하게 되면, 그죠? 이 PQ의 거리가 어떻게 주어지죠? PQ 선분의 길이는, 우리가 PQ 선분의 길이는 뭘까요? PQ 선분의 길이. 이거는 이제 절대값으로 제가 이렇게 취했습니다. 이것을 보통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PQ의 길이는 어떻게 계산하냐면 우리가 각각의 옛날에 했던 거랑 똑같죠. 각각의 좌표의 길이를 해서 이렇게 제곱한다. 이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A1-A2의 제곱, B1-B2의 제곱, C1-C2의 제곱이라는 것이 이제 이거를 특별히 이제 이름 붙이는 거는 뭐냐면은 유클리디안 거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이렇게 부릅니다.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유클리디안이란 말에 주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런 그 우리가 좌표의 각각 x, y, z, g를 해서 거리를 이런 방식으로 재는 것을 우리가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부른다. 근데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옛날에 극좌표에서 봤지만 이 거리를 재는 다른 방식이 또 존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거리를 재는 다른 방식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유클리디안이라고 해서 유클리디안이라는 말을 딱 붙였습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고학년이 되시고 나면 이제 또 다른 여러 가지 거리를 배우실 거고 아마 선형대수에서도 배우실 거예요. 선형대수에서도 2학년 때 이제 그 두 개의 벡터의 거리에 대해서 다른 방식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벡터 공간이 여러 개가 여러 대수적으로는 벡터 공간이긴 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이렇게 거리를 재기 시작하면은 우리가 이제 그것을 지오메트리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오메트리를 한다는 뜻은 이제 거리를 재는 것들을 달리해서 우리가 공간을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부연 설명하자면,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우리가 지구에서 보통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거리 개념이라는 게 그죠? 그 버스를 타고 가다 보면요, 버스가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가 지금 잰 것처럼 이렇게 건물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직선주로는 갈 수가 없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사각형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거리를 달리 계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주행거리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뭐 직선거리 이거는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인 목적으로도 다양한 거리가 존재할 수 있다. 거리를 재는 방법이 그 정도를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약간 좀 제가 천천히 나가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알아야 되는 게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이제 우리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나 중학교 때도 생각해 보시면 중학교 때 보면 진짜 많이 다루었던 게 뭐예요? 직선이죠. 직선의 방정식. 그죠? 뭐 기울기를 주고, 그 다음에 한 점을 주면 이게 뭐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여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것은 이제 직선의 방정식인데, 문제는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역시 이제 두 점만 있으면 된다는 게 이제 유클리드가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두 점이 있으면 이 두 점은 하나의 직선을 유일하게 결정한다. 이게 이제 유클리드의 공리죠, 그죠? 유클리드의 공리입니다. 실제로 두 점이 한 유일한 직선을 결정한다. 이렇게 되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유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다면 이제 두 점을 옛날에 이제 기억을 해보시면은 여기서는 이제 기울기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기울기라고 하는 게 중요했었는데 공간 도형에서는 이게 기울기라는 게 있을 수 있나요? 네. 그죠? 네, 공간 도형에서는 이제 이렇게 공간에 이 직선이 있으면 이것의 기울기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간 도형에서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이제 공간 도형에서 직선은 이게 결과적으로 보면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방향이 중요하죠. 본질적으로 방향 성분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간에서의 직선과 평면에서의 직선의 결정적인 차이는 평면에서의 직선은 방향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성분이 단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공간에서는 이 직선을 통과하는 평면이 다양한 그러니까 하나의 직선에 대해서 여러 개의 평면이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공간 직선 하나에 대해서 이 직선을 포함하는 평면이 그죠? 360도 방향으로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평면을 지정해서 기울기를 논할 수가 없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직선이라고 하는 건 본질적으로 공간에서는 어떤 방향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방향 플러스 방향만 있으면 안 되겠죠. 방향만 있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평행한 게 있다. 우리가 평행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 직선하고 이 L1이라는 공간 직선하고 L2라는 이 직선이 공간상에서 보면 그죠? 두 개가 방향이 일치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다르다는 건데 이게 두 개가 만나질 않으니까 결국 이것도 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기울기 평면에서는 그죠? 평면에서는 그냥 이 직선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방향에다가 그죠? 역시 방향이 다르면은 그죠? 이게 평행한 방향인데 역시 평면에서도 보면 지나가는 점이 다르면 우리가 평행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 직선에 대해서 이 기울기를 대체하는 것이 이제 어떤 방향이라는 개념이고 그 다음에 여기 점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직선을 이야기할 때 이게 방향을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공간 도형에서 직선은 그죠? 반드시 어떤 방향이 튀어나와야 된다는 것이고 직선도 마찬가지로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우리가 매개 변수를 사용해서 이게 매개 변수 표현이 존재하긴 하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본질적으로 보면 어떤 방향을 따라서 쭉 증가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을 통과해서 이 방향으로 계속 앞으로 나간다. 그죠? 그리고 이 점을 통과해서 이 반대 방향으로 계속 간다. 그래서 방향을 앞으로 갈 때는 이제 뭐예요? 계속 배수를 해주는 거예요. 뭐 이쪽 방향에서.
뭐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뭐 이런 식으로 유리수배, 뭐 실수배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하나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걸 그 방향으로 여러 개의 변수를 도입해서 그냥 이 변수의 크기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지돼 있을 때 그 점, 그러니까 정지돼 있을 때 시간에 따라서 정지돼 있을 때, 즉 타임이 제로일 때는 뭐예요? 그 p라는 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점 p 이렇게 해서 시간 변수를 도입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이제 그 어떤 그 방향으로 어느 정도의 스피드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다가 이제 배수를 해주면 그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이 직선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벡타라는 것을 도입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벡타 여기서 벡타가 즉 방향 성분에 대한 어떤 무언가 수학적인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기울기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방향을 위해서 이제 벡타가 도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벡타라는 얘기를 해야 되고 벡타는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그죠? 뭐예요? 이 두 점의 차이를 뺀 거. 그러니까 두 점의 차이를 빼주면 그것이 하나의 방향을 결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두 점 P와 Q가 있을 때 우리는 이 PQ 벡터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PQ 벡터는 P에서 시작해서 Q로 가는 그 방향이다. 이 말이고 이것은 결과적으로 이 Q점의 좌표에서 Q점의 좌표 빼기 P점의 좌표 이렇게 해준 것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보통 Q라고 하는 것은 사실 또 보면은 이게 OQ라고 해서 OQ 벡터와 동일한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것은 OP 벡터랑 동일한 건데 OQ 벡터와 OP 벡터는 뭐냐면은 OP 벡터는 OQ 벡터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 Q점과 P점에 대응되는 그 점이 곧 벡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기준점이 원점으로 생각하는 그 방향 이걸 말하는 거죠. 공간상의 도형이 있으면 여기에 P점이 있다. 이 P점의 좌표가 있잖아요. 아까 거기서 봤더만 A, B, C가 있는데 이 좌표는 뭘 의미하냐면은 또 다른 말로 치면은 그죠? 방향도 의미한다. 왜냐하면 여기서 원점에 있을 때는 이 원점에서 시작해서 이 P로 가는 방향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죠? 유일하다. 유일한 방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많은 방향이 존재하지만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방향은 그죠? 이 원점 O에서 보게 되면 그 하나의 방향은 이 벡터가 지나는 그 점, 그죠? 그 다른 점에 의해서 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이 점이 곧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점이 곧 벡터라는 관점에서 보면 본질적으로 보면 이 Q점이 결과적으로 보면 OQ 벡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OQ 벡터다. 그래서 이제 PQ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벡터의 뭐예요? 벡터에다가 원래 마이너스를 취하게 되면 반대 방향을 뜻한다고 배웠기 때문에 반대 방향을 뜻하는 것에 의해서 요 OP 벡터의 반대 방향이 이거죠. 이게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반대 방향 벡터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마이너스 OP의 벡터의 합을 생각을 하면은 그죠? 벡터의 합을 생각하게 되면은 벡터의 합을 생각하게 되면 여기서 요 벡터와 요 벡터의 합은 이 삼각형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주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OQ 벡터 더하기 마이너스 OP 벡터 지금 마이너스 OP 벡터가 이거예요. 마이너스 OP 벡터를 더한 것이 그죠? 더한 것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게 PQ 방향으로 가는 벡터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벡터의 썸에 대해서 우리가
벡터 썸은 이 평행사 변형의 법칙을 따른다. 이것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은 어떤 v 벡터와 w 벡터가 있으면은 우리가 v 더하기 w는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결과적으로 보면 이 v 벡터와 w 벡터의 합한 이런 평행사 변형을 생각을 하고요. 평행사 변형을 생각해서 이 v 벡터와 w 벡터를 이렇게 합쳐서, 그죠? 구성 요소를 이렇게 합쳐서 이 평행사 변형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다시 V점, V가 이제 시작되는 점하고 W가 끝나는 이 점을 우리가 붙여주면, 이어주면 그 방향이 새로운 벡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V 플러스 W로 이해하는 이 평행사 변형의 법칙을 따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클리디안 공간에서는 아까 말씀드렸지,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는 이게 뭐라고요? 벡터라고 하는 것들의 합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여기서 이 두 벡터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두 벡터는 결과적으로 이렇게 끝점이 서로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럴 땐 강제로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강제로 이렇게 붙이는데, 그죠? 강제로 이렇게 서로 붙여서 그것을 평행사 변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성량계비라고 했을 때 각각의 성량계비를 이렇게 붙여서 만들어내어지는, 그죠? 성량계비 모양 그대로 이렇게 평행이동을 시켜서 딱 붙인 다음에 그래서 의해서 평행사 변형을 만들어서 이제 평행사 변형의 대각선의 꼭지점을 대각선을 만들어주면 이것이 벡터의 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룰에 의해서 아까 이 PQ가 이 직선 방향, 이 직선에서의 방향, PQ 방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이것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즉 좌표가 벡터라고 하는 이런 관점을 도입을 해서 두 좌표에서 빼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 두 점의 좌표에서 그것을 빼주면 이것이 우리가 PQ 벡터가 얻어지는 것입니다. PQ 벡터, P에서 출발해서 Q로 가는 그러한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향이라고 하는 그 방향 벡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여기서는 뭐 포지션 벡터, 위치 벡터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뭐 특별히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PQ의 거리를 생각했었잖아요. 그래서 PQ 방향의 이게 크기가 이게 벡터의 크기는 PQ 방향의 벡터의 크기는 뭐냐? 이것의 크기는 아까 여기서 보셨지만 이게 결과적으로 이 선분의 길이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PQ 방향의 벡터의 크기는 벡터의 크기가 결국은 PQ의 선분의 길이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벡터는 뭐예요? 어떤 방향을 나타내는 어떤 수학적인 것인데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벡터를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느냐? 여기서는 벡터는 그 속도라든지 힘처럼 크기와 방향을 가진 그 크기와 방향을 표시하는데 필요한 어떤 수학적인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좀 더 추상적으로 이야기하면 사실은 이제 뭐 크기와 방향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어떤 그 우리가 생각하는 벡터의 합 법칙, 벡터들이 만들어야 되는, 그러니까 구체적인 대상들이 만족하는 어떤 성질들을 보고
그 벡터의 합이라든지 벡터의 차라든지 뭐 벡터의 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정의를 한 다음에 이런 것들이 잘 되면 무조건 이것을 벡터라고 하자 이렇게 나중에 선형대 수학에서는 이 벡터 개념을 좀 더 확장시킵니다. 그래서 그러나 어쨌든 미적분학에서는 우리가 이 화살표처럼 아직은 크기와 방향을 동시에 나타내는 그러한 수학적 대상으로 좀 수학의 대상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보다 구체적으로는 이 벡터를 표시하는 방법, represent 표현하는 방법은 뭐라는 거예요? 네, 그 포지션 벡터 그러니까 점이 곧 벡터라는 이 관점을 도입해서 원점을 기준점으로 잡은 다음에 각각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을 결정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방향은 뭐예요? 결국 그 방향에서 오는 거라는 거죠. 결국 그 OP, OQ에서 오는 건데 시점과 종점을 구별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Q 빼기 그 벡터의 합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서 이제 모든 벡터를 생각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은 그러니까 포지션 벡터 OP 벡터가 결국 그 좌표를 뜻한다. 그죠? 그 좌표, 그 점의 좌표가 결국 OP 벡터와 같다라고 하는 위치 벡터 개념을 가지고 다른 그 어떤 P와 Q를 움직이는 그 방향은 그죠? 결과적으로 보면 벡터의 합으로서 벡터는 벡터의 차이로서 우리가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의 직선을 결정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 벡터 어떤 하나의 벡터와 그 점, 그 직선이 지나가는 점, 기울기를 대체하는 벡터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벡터 이야기를 했으니까 바로 그 직선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했던 것처럼 두 직선 사이에 이루는 각에 대한 개념이 좀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두 직선이 이렇게 만났을 때 그 두 직선이 이루는 각도 이런 걸 계산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각도를 재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의 내적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들 몸 건강하시기 바랍니다.